안녕하십니까?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생이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희롱 문제가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실습 기간에서 실습 지도자와 실습생이 교육도 하고 과제 수행도 주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매력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습 지도자와 실습생의 관계는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로 그 본질이 불평등한 위계적 관계이고, 실습 지도자는 지도자, 역할 모델, 평가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실습생이 실습 지도자로부터 성적인 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관계의 본질 때문에 이는 비윤리적이며 비합리적인 활동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실습 지도자와 실습생의 관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와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성희롱 문제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학우님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또한 실습 기간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여 실습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실습생은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실습 지도 교수에게 의논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윤리적 딜레마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실습생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직원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한 규칙을 마련한 곳도 있습니다. 만일 클라이언트가 실습생에게 선물을 줄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실습 지도자에게 미리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은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마운, 또한 순수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기관에 갔는데 아동이 종이를 접어가지고 예쁜 꽃바구니 종이를 접어서 선물을 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순수한 고마운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치료자가 클라이언트를 좋아하게 만들거나 또 치료자를 조정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음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값비싸거나 사치스러운 선물을 줄 때는 이렇게 후자를 의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자라는 건 뭘까요? 본인을 좋아하게 만들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기관에서 일정한 규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실습을 갔는데 이런 일을 겪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스스로가 한번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습생이 클라이언트를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했거나 서비스가 종료되었는데도 선물을 가져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클라이언트가 실습생에 대한 의존성을 나타난다라는 신호로 보셔야 되고요. 실습생이 자신의 문제에 더 관여하기를 원하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직접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실 거예요. 이럴 때는 클라이언트에게 기관 혹은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선물을 놓고 가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혹여나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에게 규칙을 만들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언트와의 이성교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은 없을 거야 하고 여러분 웃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간혹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이 클라이언트가 집단 교육을 왔었는데 우리 직원이 되게 미모가 뛰어난 직원이 있었는데 그 클라이언트가 와가지고 자꾸 번호를 따고 전화를 하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래서 어, 어떤 경우이든 이성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실습을 가서 클라이언트와 또는 어, 사회복 그 기관에 있는 또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겠죠. 이성 관계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매력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감정을 조절하셔야 되고 정말 정말 매력적이었다. 그쪽 기관에 갔는데 사회복지사나 클라이언트가 너무 매력적이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습을 마친 후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뭐 실습 지도교수나 또 거기 지도자하고 상의해 볼 수는 있겠으나 어, 실습에 가서 클라이언트와 이성교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밀 보장은 저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녹화 혹은 녹음된 면접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꼭 비밀 보장을 해야 되고 또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듭거듭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참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이 안 됐을 때 뭐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는 이런 사례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알고 듣고 본 거에 대해서 비밀 보장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장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선서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2학년 지금 이시기 때문에 많이 사회복지사 하는 어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소셜 워커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로 시작해서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 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에 있어서 여러분 정체성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여러분이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사회복지사예요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텐데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회복지사는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봉사로 시작했다가 제도화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봉사 정신과 전문적 지식, 그 다음에 기술 습득과 적용. 예, 그렇죠. 전문 기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윤리강령 읽어본 적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잠시 여러분이 실습을 가시기 전에 윤리강령 제정 연역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는데요. 73년 2월에 윤리강령 초안이 제정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3월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정돼서 공포했습니다.
92년 10월에 제1차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 개정되었고요. 2001년 12월에 제2차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 개정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리 강령의 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44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그런 내용들이 잘 녹아져서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의 기초에서 사람의 존엄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쭉 윤리강령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서 윤리강령을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자세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성실하게 책임을 지는 거가 전문가로서 기본적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 상태, 성취향, 경제적 지향, 정치적 신념, 정신과 신체적 장애,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차이 때문에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전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도 타협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어떤 상황이 딜레마가 있을 때 누구의 복지 증진에 먼저 헌신해야 돼요. 내 복지 증진보다는 사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먼저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요.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 충남협회, 시협회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비 내시죠. 나중에 자격 취득하면 회비를 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만큼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서비스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지된 동의, 저번에 배웠죠? 고지된 동의 미리 알려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준 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 동의했다가 처리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 3번도 이제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되 이것 때문에 서비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보수교육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인데요. 그쵸.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해서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이 또 있습니다. 또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의 권위 공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되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하고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클라이언트 이익을 또한 최대한 대변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윤리다.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서도 여러분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건 뺄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비밀 보장해야 되고 또 알 권리를 존중해야 되고 또 클라이언트의 문서나 사진, 컴퓨터 이런 거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 보장 한계를 알고 또 알려줘야 되고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개인적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클라이언트와 가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환경 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돼. 나보다 낮은 사람 이게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면서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또는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또 긴급한 사정으로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또 사회복지사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또 언행을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동료와 협력해야 되고 또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하고 또 이를 위반할 때는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료 간에도 예를 들면 뭐 성희롱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윤리 기준에 따라서 이제 시행이 되겠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 기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어떤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에서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적이라는 건 뭐예요? 책임감이 있고 자발적이고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잘 결정하는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이런 상호 간의 민주적인 직무 관계를 잘 이루도록 하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기간에 가면 슈퍼바이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실습 지도자죠.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있습니다. 슈퍼바이저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리고 슈퍼바이저는 어, 전문적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고 수련생, 실습생에 대해서 평가를 그들이 하게 되는데 평가도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음, 여러분이 이제 슈퍼바이저에게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받아야 되겠고 슈퍼바이저는 존중하면서 슈퍼비전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슈퍼바이저는 이런 수련생 여러분처럼 실습생이나 수련생을 인격적으로 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교과서 4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회복지사 선서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서문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선서문을 읽어보겠습니까?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가 사회복지사 선서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서의 그렇죠.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사의 선서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회복지사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실습 현장에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숙고하시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차시 여기까지 들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이제 등교 수업으로 반가운 얼굴 보면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실습 일지 작성하는 거라든가 프로파일 작성하라든가 여러분이 등교하셔서 또 다룰 부분들을 또 제가 성실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 등교해서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